자, 3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네요. 자, 오늘 4월 29일 수요일 공정설계 CA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원기둥 압축의 상계 해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그 3장에서 정리되었던 상계 정리 요약 그 슬라이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 와서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WD가 없어서 WD는 속도 불연속면 일률, 그래가지고 WD를 그때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추가했었던 적 있죠. 자, WI는 내부 변형 일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속도 불연속면 일률도 내부 변형 일률의 일종이죠. 속도 불연속면 일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속도 불연속면에서 소비된 일률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F는 마찰 일률. 외력에 의한 일률인데,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밖에 없으니까 주로. 혹시 이제 외력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과목에서 상계 정리를 이용해서 상계해법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외력이라고 마찰력밖에 없어서 마찰률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계산해야 되느냐? 시그마,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저걸 공지를 해야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퀴즈 시험 보는 거. 자, 유동력, 소성 변형하고 있다면 유동력, 아니면은 뭐 탄성 변형하고 있으면 등가압력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유효 변형률 속도, 그다음에 불연속 면에서 상대 미끄럼 속도, 그다음에 마찰 인자는 주어졌을 테니까 그 접촉면에서 금형과 소재의 접촉면에서 상대 미끄럼 속도, 요거 구해가지고 각각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성 힌지 문제의 예를 들었을 때 미정계수를 미리 포함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냐면 소비되는 전체 인율의 합 J를 미분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미정계수를 1개가 아니고 3개를 썼다면 요 슬라이드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J는 결국은 A1, A2, A3 세 미정계수의 함수가 될 거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면 J를 A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J를 A2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J를 A3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래서 N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죠. 만약에 미정계수를 100개를 썼다면 100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계해법의 한계가 뭐냐면 동적 가용 속도장을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동적 가용 속도장을 아예 자동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유한요소 해석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동적 가용 속도장은 우선 속도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강소성 변형인 경우에는, 소성 변형하는 경우에는 체적 일정 조건도 만족시키겠죠.
그러면은 최적 일정 조건은 사실은 조금 만족시키는데 스킬이 좀 필요해요. 수치 해석적인 스킬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유한요소 해석에서 동적 가용 속도장은 그래서 절점의 개수를 2차원 문제를 만약 예를 든다면 이자유도니까 각 절점마다 그 절점 개수를 하나씩 두면은 절점 하나당 이자유도 그래서 절점 하나당 미지수가 2개가 될 거고 만약에 절점을 100개를 잡았다면 200개의 미정계수를 갖고 있겠죠. 동적가용 속도장이. 그래서 200개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만약에 3차원 문제라 한다면 3자유도를 갖고 있겠고 절점을 만약에 1000개를 썼으면 3000개의 미정계수와 3000개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 유한요소 해석에서 사용되는 동적가용 속도장은 실제로 요소의 크기를 잘게 나눌수록 작게 만들수록 실제 엄밀에 수렴한다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도를 높이려면 요소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되죠. 요소의 크기를 작게 하면 대신에 절점의 개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절점의 개수 곱하기 자유도 해서 미정계수의 숫자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1000개의 절점을 잡았을 때와 10,000개의 절점을 잡았을 때는 1000개, 3차원 문제에서 1000개의 절점은 3000개의 미정계수, 3000개의 연립방정식. 10,000개의 절점을 잡으면 30,000개의 연립방정식. 우리가 그 n개 일반적으로 n개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 그 해를 풀 때의 그 수치 작업의 개수는 대략 뭐에 비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혹시 그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n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까지 수치해를 구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해구하는 수치법으로 알고 있는 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총 몇 번의 수치 조작을 해야지만 최종 해를 구할 수 있는지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25명에서 3명 빼면 22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 수강자 수는 22명 넘는데 일부 그 참석하지 않은 학생이 좀 있네요. 차원수에 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례하냐 이거죠. 총 n개의 미정계수가 있을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얻으려면 아직 그 채팅창에 답은 안 나오고 있네요. n-1일 것 같습니다. n-1번입니다. 혹시 이런 거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6분의 1 n 3승의 수치 조작을 해야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n의 3승에 비례하죠. 그죠? 이걸 하나를 라지 n을 쓰죠. 아예.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총 미정계수가 라지 n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도를 높인다고 해서 만약에 절점을 1000개 썼을 때 3 곱하기 1000개의 3승에 비례하는 조작을 해줘야지 해를 구하죠. 이런 걸 갖다가 풀립이라고 원풀랍이라고 얘기하는데 원풀랍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연산 처리 장치의 효율을 나타낼 때 초당 몇 메가플랍 혹은 몇 기가플랍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걸로 이제 CPU의 그 성능을 보통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절점의 수를 2배로 늘리면 이렇게 되겠죠.
개수가 1000개일 때는 3000의 3승번의 수치 조작을 해야 되는데, 수치 조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 플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더하기나 빼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하는 거를 원 플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그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런 한 플랍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자기 그 메모리에다가 그 저장된 이진법으로 저장된 숫자를 한번 덤프를 하고 다른 곳에 또 저장되고 덤프한 다음에 그거를 사칙 연산에 맞도록 한번 조작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그 정확도를 나는 2배 높이겠다. 그래서 요소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죠. 3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좀 혼동되는. 하여간 절점수를 2배로 늘렸다. 그러면은 계산 시간은 플랍수는 8배 늘어나니까 2의 3승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계산 시간은 8배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차원 문제에서 절점을 1000개를 잡았다가 그 다음에 2000개로 늘렸다. 그러면 2배만큼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2배만큼 정확해지려면 길이 방향으로 2배만큼 들어야 돼요. 절점이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 하면은 8배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산량은 또 8배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배만큼 정확도를 높이려면 88이 64배만큼 계산량은 늘어나죠. 이해가 돼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배로 하면 일단 절점수는 각 한 길이 방향으로 2배만큼 느린 거죠. 그러면 총 절점 개수가 8배 늘어나죠. 2의 3승.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산으로 연립방정식 푸는 대로 들어가면 가로 세로 높이에서 아니 가로 세로 높이 저기 뭐죠? 이 플랍수가 총 연립방정식 개수의 3승에 비례하니까 2의 3승 8의 3승인가요?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8의 3승이나 8의 3승. 2배만큼 늘리려면 잠깐만요. 그 512배, 64배가 아니라 512배만큼 연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배만큼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더니 연산량은 512배만큼 늘어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절점 개수를 뭐 한 길이 방향으로 계속 늘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수님 좀 너무 약간 과장이 심한 것 같다. 실제로 내가 늘려보면 그렇게 계산 시간이 증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혹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 누가 채팅창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차원 문제에서 절점수를 2배만큼 늘렸더니 계산량이 8배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 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8배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 계산량이. 2의 3승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대략 경험적으로 보면 한 n의 자승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3차원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스킬에 따라서 다 다른데 혹은 n의 한 2.23승, 2.2승 혹은 2.3승 정도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CPU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 재밌는 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n의 3승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n의 자승이나 한 기껏해야 한 n의 한 2.2 내지 2.3승에 비례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체크해 보죠. 몇 승에 비례하는지.
자,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3차원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개수들로 이루어지는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걸 개수행렬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계 정리를 하다 약간 옆길로 새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개수행렬 만약에 n by n 쭉 이제 그 안에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통 대칭 행렬을 사용하죠. 대칭 행렬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런데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개수행렬의 상당수가 0이 포함이 된다고요. 0이 아니고 실제 의미를 그러니까는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 개수행렬의 성분의 개수가 극히 전체 개수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저는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이용만 해봤지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뭐 이러질 않아서 우리말로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누가 한번 찾아보고 구글에서 찾아보고 우리 용어가 우리말 용어가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써봐 줄래요?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는지. 희소행렬. 희소하다. 약간 의미는 다르네요. 스파르스 매트릭스. 어쨌든 하여간 그냥 희소행렬은 조금 의미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당분간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0이 아닌 성분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부분이 0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규모 대용량 연립방정식, 특히 3차원 유한요소 해석에서 나오는 대용량 개수행렬을 풀어헤치는 방법. 풀어헤친다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해를 구할 때 우선 0이 아닌 성분만 기억을 하고 메모리에 0인 성분은 아예 기억을 안 해요. 그러면은 n 곱하기 n, 즉 n의 자승계만큼 기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실수 어레이가 0이 아닌 놈을 기억을 하고 0인 놈은 아예 기억을 안 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은 계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0으로 소비되는 쓸데없는 반복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0이 있는데도 뻔한 계산이죠. 0이랑 다른 상대가 곱해주면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뻔한 결과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뛰어넘고 0이 아닌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실제 순수한 의미의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시안 소거법은 n의 3승에 비례하는데 총 연산량이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 사용하면은 n의 한 대략 아주 효율 좋은 스파르스 매트릭스 해법을 사용하면 n의 자승까지도 내려와요. n의 자승에 비례하는 데까지도 이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프로그래밍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쓸데없는 계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산을 안 시키는 거의 시작점은 뭐냐면 0이 아닌 성분만 메모리에 기억을 시키고 배열에 어레이에 기억을 시키고 0인 성분들은 아예 기억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물론 오류도 줄일 수 있고. 자, 0이 아닌 성분을 기억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지 혹시 누가 그 수치 해석에서 배워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파르스 매트릭스에서 0이 아닌 성분을 기억하는 방법. 0이 아닌 성분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쭉 일자 행렬이라는 1차원 배열만 생각을 하는데 가로 세로 행과 열의 정수만 기억을 하는 거죠. 몇 행과 몇 열에 있는 성분인지. 그렇게 해서
행가열의 번호만 계속 기억해 나가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로 기억을 하면 0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글링이나 이런 걸 고급 수치법을 통해서 요 스파르스 매트릭스 해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미 라이브러리로 굉장히 효율 좋은 스파르스 매트릭스 기법들이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잠깐 상계정리 요약을 하다가 옆으로 유한요소 해석으로 조금 옆길로 새서 좀 스파르스 매트릭스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상계 정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상계 해석을 적용할 대상은 이 슬라이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자로 이렇게 재서 직선을 긋고 좌표축을 긋고 좌표계를 사진 위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1사분면에 있는 영역만 여기다 떼놓고 떼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적 가용 속도장을 생각하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적 가용 속도장을 요 노란색 하이라이트한 잘 안 되나? 펜을 선택하는 게 잘 안 되나? 그냥 계속 그 마우스로 표시를 할게요. 마우스도 안 보이네요. 아, 마우스 보이는군요. 자, 동적 가용 속도장을 생각을 했어요. 자, 우선 축대칭 문제니까 V 세타는 제로. 그다음에 VR은 Z에 대해서 포물선 방향으로, 포물선의 형태로, 왜냐면 베럴링이라는 게 옆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차 함수 정도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VZ는 Z에 대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VR, VZ가 각각 고안이 되는데 그 앞에 Z 자승에 곱해지는 상수가 하나는 베타라는 미정계수를 뒀고 그 다음에 VZ 쪽에는 3분의 베타를 뒀어요. 왜 베타를 두고 3분의 베타를 뒀는지는 동적 가용 속도장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개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 뒤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뒤 슬라이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곱해진 개수는 속도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A가 V' 나누기 요 식처럼 되면은 이건 속도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속도장을 가지고 이제 변형률 속도 성분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입실론 R은 VR을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래서 VR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입실론 R 닷을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입실론 세타는 요거는 지금 원주 좌표계에서의 입실론 세타 성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여기만 원주 좌표계인 게 아니라 사실은 입실론 R 닷, 입실론 세타 닷, 입실론 Z 닷 모두 원주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의 변형률 속도 성분을 나타내는데 입실론 R과 입실론 Z의 경우는 마치 직교 좌표계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입실론 세타 닷은 원주 좌표계의 경우는 완전 다르죠. 직교 좌표계 사용했을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역학에서 원주 좌표계 사용하는 경우 종종 있었을 텐데 그 원주 좌표계에서의 도함수 미분 연산자
참조를 해서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 입실론 r 닷과 입실론 세타 닷과 입실론 z 닷을 더해 보면 합이 제로가 돼요. 그죠? 입실론 r 다시 a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z 자승. 그 다음에 입실론 세타 다시 a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z 자승. 그 다음에 입실론 z 닷은 마이너스 2배의 a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베타 z. 그래서 세 개를 더해버리면 제로가 되죠. 그럼 제로가 되면은 최적 일정 조건 아니에요. 그죠? 자, 제로가 된다는 의미는 이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떻게 해서 최적 일정 조건이 만족하게 되었나?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 동적 가용 속도장의 VR과 VZ가 그 Z자승에 곱해지는 계수가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최적 일정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다 계획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 가용 속도장을 생각해내는 거는 어떤 룰에 의해서 유도되는 게 아니에요. 동적 가용 속도장은. 단지 직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내는 거라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냈냐면 배럴링이 일어나니까 옆으로 배가 불뚝해야 되겠다. 불뚝하려면 최소한 2차 함수 혹은 그 이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앞에 계수의 그 베타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운 좋게도 최적 일정 조건이 만족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단 변형률 속도는 여기 아랫줄에 3개 나와 있는 것처럼 원주좌표기에서 전단 변형률 속도 각각 구했죠. 그러면 1호부터 뭐가 구해지냐면 입실론마다, 그러니까는 등가 변형률 속도 혹은 상당 변형률 속도 혹은 대표 변형 속도 다 같은 얘기인데 요것이 미정계수 베타의 함수로 그러니까 위치, 점의 위치, P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P점의 좌표가 RZ를 갖고 있을 텐데 RZ 그리고 미정계수 베타 그리고 A는 이미 결정돼 있죠. 그죠? 속도 경계 조건으로부터. 요것들로서 입실론 바 다시 표현이 돼요. 그렇다면은 내부 변형 일률은 아주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왜 아주 쉽게 계산이 돼요? 입실론 바 닷 곱하기 시그마 바. 시그마 바는 뭐예요? 유동력이죠. 그죠? 바로. 왜 우리가 그냥 쉽게 유동력이라고 얘기해버리죠? 소재가 소성 변형을 하고 있으니까 유동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V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곱해지는 짝은 입실론 바닷을 계산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원주좌표계에서 적분하는 요령이에요. DV는 바로 여기 DV인 거죠. DV는 얇은 뭐라 그러죠? 원주 D의 부피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이런 데서 계산을 많이 해봤을 테니까 저기 원주 둘레를 이런 얇은 가는 띠가 지금 표면이 미끄러워서 약간 삐뚤삐뚤 그려졌는데 가는 띠가 원주 길이가 지금 2파이R에 해당하니까 그거만큼의 부피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F는 윗면 아랫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나타낸 것처럼 쭉 정리가 되고 그 중에서
전단 항복력은 유동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 불연속면 일률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 불연속면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전체 일률을 계산을 하면 WI.과 WF.을 더해서 그 전체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베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로로 놓고. 이 경우는 뭐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베타에 대한 식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WI가 일반적으로 적분이 잘 안 되죠, 아마? 그죠? 적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 적분을 하면 돼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수치 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수치 적분은 뭐 사다리꼴 공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수치 적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치 적분 방법은 가우시안 쿼드레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링을 해보면은 금방 가우시안 쿼드레처가 어떤 방법인지 그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뭐 짧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짧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 그냥 개념만 설명하면 자, 만약에 그러니까 수치 적분의 핵심은 뭐냐면 그 fx 함수 fx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수치 적분이라는 게 a에서 b까지 fx 윗부분의 면적 이런 게 이제 수치 적분이라고. 그런데 사다리꼴 공식 같으면 어때요? 사다리꼴 공식은 막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어가면서 각각을 사다리꼴로 보자. 뭐 이런 게 사다리꼴 공식 아니에요. 그러면 fx를 평가해야 될 점이 여러 개의 점이 생기죠. 사다리꼴의 그 폭을 얼마나 잘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fx를 여러 번 평가해야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가우시안 쿼드레이처의 핵심은 뭐냐면 fx를 다항식으로 근사했을 때 fx를 다항식으로 근사했을 때 본론으로 돌아가니까 최소 몇 개의 점에서 fx를 평가하면 다항식 적분값의 참값을 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어서 만들어낸 수치 적분 기법이 가우시안 쿼드레처예요. 그랬을 때 지금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두 개의 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fx가 만약에 3차 다항식이면 두 개의 점에서만 fx를 평가하면 참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 참값을 만들어주는 가중치 W1과 W2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수치적분을 더 조직적으로 하는 방법을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유한요소 해석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적분식을 평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 번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죠. 처음에 주어진 경계치 문제가 강형은 풀기 어려우니까 약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계 정리를 생각하면 돼요. 상계 정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미소 영역으로 나눴죠. 그러니까는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유한 영역으로 나눴죠. 아직은 요소라는 단어는 안 썼으니까 리전이라고 그러죠. 파이나이트 리전으로 분할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일반화의 그 기발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기발한 생각은 뭐냐면 경계치 문제 강형을 약형으로 만들었죠. 세 개의 기발한 생각이군요. 경계치 문제 강형을 풀어야 될 놈을 약형으로 만들었죠. 즉 미분방정식을 적분방정식으로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근사의 안에다가 미정계수를 집어넣으면 미분방정식 그 경계치 문제 풀어야 될 게 뭐가 되냐면 미정계수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형을 약형으로 바꾼 기발한 생각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기발한 유한요소 해석 방법의 기발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계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 두 번째 기발한 생각은 뭐냐면 동적 가용 속도장을 일반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발한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적 가용 속도장 만들려면 유한 영역으로 나눠야 돼요. 어차피 적분식이니까 적분이라는 건 뭐야? 적분이라는 거는 전체 영역에서의 적분은 대문자 V는 부피 영역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소문자 V의 밑에 물결은 벡터를 나타내고 위에 햇은 절점에서의 값을 나타내요. 요거를 n개의 유한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체의 영역을 다 나눠버리면 적분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 게 n개의 유한 영역에서 각각 적분한 걸 쭉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n개의 유한 영역에서 적분한 놈을 좀 일반화시켜서 적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를 시켜요. 원래는 절대좌표는 실제 공간에서의 절대좌표는 x좌표를 썼던 거를 표준좌표 s로 쓰면서 표준 영역 -1에서 +1 사이로 바꿔버린다고. 하지만 모든 점은 곡선 fx 위에 점하고 그 다음에 곡선 fs 상의 점은 1대1 대응이 돼서 두 함수를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예요. 이랬을 때 요 가중치를 두었던 좌표값 x1, x2는 s1, s2로 변환이 1대1 대응 변환이 되겠죠. 가중치는 이때 1이 되고
S1과 S2는 쉽게 얘기하면 루트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면 위치를 그 위치에 잡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각각 1씩 곱해서 계산을 하면 Fs를 두 번만 평가하면 3차 방식의 참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원리죠. 가우시안 쿼드레이션. 그러니까 이 적분, 요걸 적분점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적분점이 두 개니까 두 점 적분하는 가우시안 쿼드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세 점 적분하면 훨씬 높은 차수의 다항식을 참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적분점의 개수를 n개라하면 잘 안 써지죠. 참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그 유한요소 해석의 경험, 특히 탄성 유한요소 해석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쉘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두께 방향으로 적분점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뭐 10점 적분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갖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쉘 요소 사용하면서 두께 방향으로 적분점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경우. 없으면 두께 방향으로 쉘 요소라는 게 두께 방향으로는 요소 하나만 잡는 건데 실제로 응력 분포는 굉장히 복잡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께 방향으로 굉장히 피적분 함수를 고차당식에 맞춰서 근사시키기 위해서 적분점의 개수를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잔류응력의 분포를 계산하는 경우에 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바쿠스 혹은 디폼으로 실습도 받고 그다음에 그 실습 결과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텀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 적분점의 개수에 대한 그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이 적분점의 개수와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한 페이지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볼 그 퀴즈 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주 이 시간 5월 6일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퀴즈 시험을 실시를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퀴즈 시험 대신에 온라인 숙제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말 시험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을 하자는 의미에서
필기 시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계속 나는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수업 없어요. 금요일에 수업 없고 다음 시간 금요일은 뭐 근로자의 날이라고 아마 휴관 공고를 학기 초에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수업은 없지만 다음 수요일 퀴즈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범위는 5장까지 강의한 내용이고 어떤 점을 꼭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계산하는 능력, 그러니까는 단순한 개념의 기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등가 응력을 계산한다든가, 그다음에 응력에서 주응력을 계산한다든가, 그다음에 등가 변형률 속도를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적 가용 속도장의 계수를 결정을 한다든가, 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요. 그런 개념 위주의 단순 계산형의 소형 문제 4 내지 6개로 구성된, 그러니까 평균 5개로 구성된 큰 문제 3개를 퀴즈 시험 1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좀 해봐서 계산 능력을 좀 보려고 해요. 물론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인터넷 다 되는데 단 수강생끼리의 논의는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고 금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인터넷은 여러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참조를 하고 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수강생끼리 의논하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서로 논의하는 수강생끼리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일은 5월 6일, 그 다음에 만점 및 배점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가에 일단 10%를 좀 올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특정 과제물이나 아니면 텀 프로젝트를 잘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퀴즈 시험 1에는 배점을 좀 높여서 10% 하고, 그다음에 방식은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인터넷을 하고, 그다음에 범위는 오늘 강의한 데까지.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 별도로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나 강의 자료에는 예제나 조교가 풀어준 문제풀이 내용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의 두 번째 봅시다. 답안 작성에는 요 3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사용한 수식이나 도표나 근거 자료. 어떤 식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식에 사용하는 숫자, 단위 포함하겠죠, 보통. 어떤 근거로 그런 숫자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산 결과. 사용한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결과, 계산 결과, 이제 답이죠. 답은 항상 유효 숫자 유념해서 단위 포함해서 별도로 이게 답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다음 별도로 설명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작은 문제들에 쭉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개 모여서 큰 문제를 하나씩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오픈북 방식은 이미 우리 교과목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시행했던 방식이에요. 퀴즈 시험이나 뭐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이 공정 설계는 중간 시험 없었지만 퀴즈 시험이나 기말 시험 같은 경우 오픈북으로 실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나 기출 문제, 그다음에 조교가 풀어준 문제풀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지금 체크하려고 하냐면 지금 대부분 수식이나 기호로 된 개념은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개념의 바탕을 둔 수식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 실제로 상식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그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퀴즈 시험을 일단 실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유념하기 바랍니다. 혹시 그 퀴즈 시험 전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온라인 강의에 걸맞는 시험 방식은 지금 이제 퀴즈 시험은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제 유효 숫자를 유효 숫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제 그 숫자들이 쭉 소수점 이하 보통 숫자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걸 다 적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그 합리적인 유효 숫자는 제가 이제 학부 기초 과목에서 보통 설명을 하는데 한번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다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일 합리적인 유효 숫자는 몇 자리 정도 쓰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소수점 이하 숫자가 이제 쭉 막 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물론 성능에 따라서 세 자리 정도, 네 자리 정도, 두 자리. 자,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합리적인 유효 숫자는 제가 학부 기초 과목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본인이 측정 가능한 자릿수. 그러면 만약에 힘의 단위면 몇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힘의 단위 어디서 많이 측정해요? 힘의 단위는 저울이나 아니면 인장시험기나 이런 데서 측정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뉴턴으로 만약에 표시하면 보통 한 자리 정도 진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뭘로 측정해요? 보통 뭐 공학적인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측정 결과라면 뭐 자로 잴 수도 있고 버니어로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미터로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냥 공학적으로 한 마이크로미터로 나는 잰다라고 측정한다라고 한다면 한 소수점 이하 한 두 정도, 그러니까 0.01mm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상식적이죠, 그죠?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데 숫자를 써넣어버리면 그래서 0.356 뉴턴 이렇게 해버리면 마지막 그 숫자가 과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답을 쓸 때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내가 실제로 이것을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측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유효 숫자를 사용을 하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이제 전부? 조성재군 이해가 됩니까? 조성재군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자 답을 쓸 때 유효 숫자는 본인이 측정 가능한 범위까지 유효 숫자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숫자의 의미를 별도로 조금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56mm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길이는 3.56mm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수치 적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그 옆길로 새는 강의를 좀 하고 다시 오늘 강의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죠. 자,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해요. 어떤 요소가 2차원에서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심하게 변형이 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대변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절점 4개인 2차원 요소 심하게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잠깐. 퀴즈 오픈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만 검색하는 한 건가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보는 건 아니 그 장소는 편한 데서 보세요. 편한 데서 보는데 참 답안지를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약서하고 문제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이 화면에서 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약서 문구와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답안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답안을 막 정신없이 길게 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다시 답안지를 여기 제출하는 게 좀 힘드니까 여기다 좀 써가면서 얘기하죠. 자, 우선 문제지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시험 방식은 이거예요.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 켜놓고 거기에는 이제 서약서 문구가 부터 시작해서 문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답안지는 여러분이 별도 용지에 작성을 해요. 그래서 답안지의 상단에는 서약서를 필로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자필로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뭐 1번부터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을 하는데 요거를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 정도로 나중에 정리 요약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담당 조교한테. 그리고 나는 사진 촬영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은 이게 제대로 잘 가는지 불안하다. 그러면 직접 603호 앞에 그 답안지 통을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리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우리 담당 조교한테 나는 직접 전달했다 답안지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가급적 한 페이지의 요약. 그리고 사진 촬영. 스캔하거나 아니면 이 방법 방금 얘기했나요? 조교에게 전달. 혹시 태블릿에 PDF 그렇죠? 태블릿 작성해도 되죠. 단 본인이 작성하는 글씨여야지 돼요. 워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가급적 본인이 직접 필기를 하되 답안을 작성할 때까지는 다른 연습지에다가 실컷 풀고 결과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할 때 결과를 정리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문항마다 근거가 되는 수식이나 도표나 뭐 근거 자료 그다음에 입력 자료, 수식 계산에 사용된 입력 자료, 그다음에 수식 계산 과정 간단하게 하나, 그다음에 결과 하나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 소형 문제 하나에 한 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한 5개 이루어져서 큰 문제 하나가 되니까 전체 한 15줄 정도의 답안이 작성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촬영해서 보내면 된다. 태블릿으로 해도 맞죠. 근데 태블릿으로 작성하면은 막 중간에 나중에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중간에 너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교가 채점하기가 좀 힘드니까 다시 한번 그 퀴즈 시험 그 문제지에 그 답안지 작성 요령을 상세하게 또 써놓고 사례도 하나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정도면은 뭐 퀴즈 시험 볼만하죠.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식 정도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희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옆으로 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유한 요소 해석할 때 막 너무 심하게 변형이 돼서 저렇게 정상 레귤러한 지금 2차원의 경우만 예를 드는데 3차원에서는 저런 일이 더 아주 잘 생기죠. 하지만 2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쓸 때 이렇게 사각형 요소가 심하게 변형해서 찌그러져서 한 귀퉁이가 들어가서 더 이상 FM 계산을 할 수가 없겠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FM 해석 패키지가 스탑을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FM 해석 패키지가 스탑했어요. 최조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너무 심하게 변형을 한 나머지 김철웅 군도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스탑을 해버렸어요. 왜 스탑을 했을까요? 왜 저렇게 심하게 변형하면 스탑을 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왜 스탑을 했는지. 자, 아까 바로 전에 가우스양 쿼드레처 적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은 S축과 이건 이제 2차원 문제니까 T축을 한번 그려놓고 이게 네 개의 점인데 이 네 개의 점이 전부 다 이거는 참 X 잠깐 일반 그림은 XY축이에요. 이거는 아직 XY고 이것을 1대1 대응을 시키면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된 좌표계 ST로 가고 영역을 표준화시켜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t도 플러스 1. 그래서 점 1, 2, 3, 4, 요 절점이 요 표준화된 영역 1, 2, ST 평면에 4개의 절점 1, 2, 3, 4로 표시되고 그 정사각형대로 변환이 된단 말이죠. 이게 1대1 대응 변환이에요. 1대1 대응 변환이,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죠? 내가 글씨를 빨리 쓰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써지네요. 1대1 대응 변환인데 1대1 대응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XY 상의 한 점은 그렇죠. 제 자코비 에러를 먹는 XY 좌표 평면에서 한 점이 ST 좌표 평면에서 한 점으로 반드시 한 점은 한 점하고만 대응된다. 이게 1대1 대응 변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분점도 이렇게 아까 적분점이 1차원에서는 두 점 적분하면은 0.577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577. 그죠? 그게 이제 양쪽으로 S 좌표도 0.577, 만약에 T 좌표도 0.577. 그럼 4개의 점. 2차원에서는 4개의 점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하게 변형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심하게 변형된 이렇게 한쪽 귀퉁이 움푹 들어가는 경우. 자, 여기 Y축은 1번 점과 2번 점의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3번 점과 4번 점의 중점을 지나서 이게 Y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은 2번, 3번의 중점, 그 다음에 1번, 4번 절점의 중점. 자, 현실적으로 이제 움푹 들어갔을 때 움푹 들어간 것의 끝판왕이 어디냐. 즉 1대1 대응되는 한계가 어디냐 하면은 1번 절점이 요 원점에 해당하는 원점과 X축과 원점과 Y축을 연결하는 이 선분보다 1번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없죠. 표준 영역 ST 좌표계로. 자, 이게 1대1 대응의 한도란 말이에요. 표준 영역.
그죠? 그러니까 1번 제1사분면에서 남아있는 면적이 제로가 되기 직전까지가 1대1 대응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기서 일반적인 수치적 분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1번 점이 원점보다 더 왼쪽으로 가는 경우. 여기서 원점보다 더 왼쪽으로 가는 경우. 자, 1번 절점이 이쪽으로, 뭐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지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1대1 대응을 이제 더 이상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적분을 해서 뭔가 값을 평가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1번 점이 원점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 면적이 굉장히 작다면 수치적 분의 결과가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오차를, 큰 오차를 내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류가 커지기 시작한다고요. 어떨 때 오류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1사분면에서 저렇게 면적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커진다, 그 오차가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오차예요? 수치적 분 결과의 오차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상용 패키지에서는 저 1번 점이 요 원점 및 요 좌표축 요 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그걸 자코비안으로 계산을 해줘서 자코비안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면 거기서 아예 그냥 계산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자코비 에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요소망을 재구성을 해서 건전한 사각형 요소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결국은 요소망 전체 영역을 유한 영역으로 분할시켜주는 거니까 요소망을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그걸 요소망 재구성이라 그러죠. 건전한 요소망으로 재구성시켜주면 된다. 이게 아마도 앱이 많이 열려 있을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강의 후반부에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 보니까 필기 속도가. 자, 이해가 되죠? 일반 상태기의 네거티브 볼륨 에러도 그렇죠. 자코비안 에러예요. 자코비안 에러인데 이거 지금 2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3차원에서는 이 자코비안 에러가 더 흔하게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3차원은 그 뭐야 육면체로 만약에 요소를 표현하면 이 모서리를 조금만 눌러도 모서리가 푹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원에서 삼각형 요소를 사용하거나 3차원의 경우에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완화돼요. 그러니까 자코비 요소가 막 매번 뜨지 않지만 어떨 때 또 마이너스 지금 박태훈 군이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사면체가 항상 플러스 부피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절점 번호의 약속이. 그런데 이게 뒤집혀 버리면 한 점이 반대로 가버리면 그때는 부피가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이 육면체 요소 혹은 2차원에서 이렇게 사각형 요소가 꺾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한 변형에 가기 한참 전에 미리 요소망 재구성을 시켜줘야 된다. 이해가 되죠? 박태원 군이나 김철웅 군 다 이해가 됐죠? 최조는 미리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자코비 에라를 방지를 해야 된다. 사전에. 훨씬 자코비 에라를 당하기 훨씬 전 스텝에서 훨씬 이전 스텝에서 미리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코비 에라에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치적 분의 오차가 굉장히 심한 것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미정계수 베타를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상계 정리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유한요소 해석에 대한 얘기였고 상계법으로 돌아와서 베타를 결정하면 VR, V세타, V제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V세타는 뭐 어차피 제로 있고 VZ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VR에도 베타가 들어가 있었고 VZ에도 베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베타가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도장이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성 변형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게 변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금형면이 윗금형면이 위에서 밑으로 벌써 내려왔잖아요. 델타 H만큼. 그죠? 델타 H만큼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 윗면이 눌려졌으면서 동시에 옆으로 베럴링이 되면서 더 옆으로 퍼져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형상 변화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 변화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여기에다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강의 자료 강조의 강의 자료 1번이었고 사실 강의 자료 2번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죠. 2번 두 번째 강의 자료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두 번째 강의 자료는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형단조, 단조 금형이죠. 단조 금형, 그다음 단조 금형의 그 구조죠. 이거는 여러분들 학부 때 생산 공정 과목에서 이미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간 단조 금형, 예비 성형, 예비 성형 단계에서 요 예비 성형체 형상을 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성형이 잘못 설계가 되면 단조 결함이 생겨요. 거꾸로 얘기하면 단조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 성형체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금형 설계를 하는 거죠. 이 그림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단조 CA는 여러분들이 이제 펌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조 CA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조성에 대해서 지금 강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 단조성에 대해서만 이제 한마디 얘기하면, 단조성은 뭐냐면 균열 없이 단조되는 정도를 단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조성이 나쁜 재료는 일찍 깨지겠죠. 단조성이 좋은 재료는 깨지지 않고 원하는 모양대로 잘 성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 자료는 불행히도 예전에 잘못된 손상 모델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해석 패키지 디폼에서 쓰고 있는 손상 모델인데, 요거는 실제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실제와 현실과 잘 맞는 손상 모델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만약 손상 모델이 포함된 단조 해석을 해야 된다면, 근데 이 손상 모델은 뭐 꼭 단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특히 연성 파단 모델을 기초로 해서 손상 모델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장 시험했을 때 파단되는 경우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학부 때 생산 공정에서 아마 배웠을 것인데, 이렇게 쉐브론 크랙, 내부 균열이 압출해서 생기는 경우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적절한, 지금 이 경우는
카크로프트 라담 모델이라는 건 부적절한 손상 모델이거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실제와 잘 맞지 않는 부적절한 모델이다. 이유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임계 손상 값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병행을 해서 그 한계 값을 임계 손상 값으로 삼으면 되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카크로프트 라담 모델의 아주 결정적인 그 모수는 임계 손상 값이 인정할 때랑 압축할 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상황을 잘못 모델링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퀴즈 시험을 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